게르만족의 창끝이 로마 군단병의 갑옷을 뚫는 순간 그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죽음이 아닌 더 참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죠. 기원전 216년 카나이 평원에서 한니발의 카르타고 군대가 로마 군단을 포위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7만 명의 로마 병사가 쓰러졌고 1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적의 손에 포로로 잡혔죠. 생존자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는 바로 이 포로가 된 로마 군인들의 잊혀진 비극입니다. 로마 군단의 포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당시의 전쟁 관습과 사회 구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전쟁 포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매우 복합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포로 거래 시장의 실상입니다. 현대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당시에는 인간을 사고 파는 것이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이 포로로 잡히면 그들은 즉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평가받았어요. 이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첫 번째 기준은 신체적 조건이었습니다. 로마 군단병들은 엄격한 군사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 포로들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죠. 근육질의 체격과 전투 경험은 노예시장에서 프리미엄 가치를 지녔습니다. 농장에서 중노동을 시키거나 검투사로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특히 로마 군단의 기본 훈련 과정은 6개월에서 1년간 지속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병사들은 하루에 30km씩 행군하며 체력을 단련했습니다. 또한 검술, 창술, 방패술을 익히면서 전신의 근육을 고르게 발달시켰어요. 이런 훈련을 받은 군인들의 몸값은 일반 농민 포로보다 센 다시오 배나 높았습니다. 두 번째는 출신 성분과 계급이었어요. 일반 병사와 백부장, 그리고 고위 장교들의 몸값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특히 원로원 출신이나 귀족 가문의 군인들은 천문학적인 몸값이 책정되었죠. 이들의 가족들이 거액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백부장의 몸값은 일반 병사 20명의 가치와 맞먹었고 고위 장교의 경우는 그보다도 훨씬 높았어요. 크라수스의 아들 푸블리우스처럼 유명한 가문 출신의 경우 그 몸값이 로마 시민 1만 명의 연간 소득에 해당하는 거금이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지역적 특성이었습니다. 로마 본토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포로가 된 경우와 게르마니아나 브리타니아 같은 변경 지역에서 잡힌 경우는 완전히 달랐어요. 본토와 가까울수록 구출될 가능성이 높았고 따라서 포로를 잡은 쪽에서도 몸값을 받을 기대를 할 수 있었거든요. 갈리아 지역에서 포로가 된 군인들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교환되거나 몸값을 치르고 풀려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파르티아나 게르마니아, 깊숙한 곳에서 잡힌 이들은 사실상 영영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 계산을 넘어서는 더 끔찍한 현실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복수와 굴욕의 의식들이죠. 칼의 전투 이후 파르티아인들이 로마 포로들에게 가한 치욕적인 행위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파르티아인들은 로마 장군 크라스스와 닮은 포로를 찾아내어 여성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를 수도 크테시폰의 거리를 통해 행진시키며 조롱했죠. 더욱 잔인한 것은 다른 로마 포로들로 하여금 그 굴욕적인 행렬에 참여하게 하여 마치 진짜 크라스스인 양 경례를 하도록 강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가짜 크라스스는 파르티아 왕 오로데스 2세 앞에서 연극을 강요받았는데 그리스 비극 바카이에서 아들의 목을 든 어머니 역할을 해야 했어요. 실제 크라스스의 잘린 목이 소품으로 사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의식적 굴욕은 단순한 개인적 복수를 넘어서는 정치적 메시지였어요. 로마 제국의 위엄과 권위를 공개적으로 조롱함으로써 파르티아의 승리를 온 세상에 과시하려던 것이죠. 포로가 된 로마 군인들은 이런 정치적 쇼에 소독으로 전락했습니다. 파르티아 왕실은 이 굴욕적인 장면들을 화폐에 새겨 넣어 제국 전역에 유통시켰고 심지어 중국까지 사절을 보내 로마의 패배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포로가 이런 극단적인 굴욕을 당한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일반적인 운명은 평생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노예가 된 로마 군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농장 노예로 팔려간 이들은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곡물 농장이나 올리브 농장에서 일하는 노예들의 생활 조건은 참혹했어요. 하루에 주어지는 음식은 보리죽 한 그릇과 약간의 올리브 기름이 전부였고, 잠자리는 집더미가 깔린 창고 한 구석이었습니다. 시칠리아의 대농장에서 일하는 노예들의 경우 하루 작업량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를 채우지 못하면 채찍질을 당했어요. 수확기에는 하루 18시간씩 일해야 했고, 잠은 고작 4~5시간만 잘 수 있었습니다. 더욱 비참한 운명을 맞은 이들은 광산 노예가 되는 경우였죠. 스페인의 은광이나 다키아의 금광에서 일하는 노예들의 평균 수명은 2~3년에 불과했습니다. 지하 깊숙한 갱도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일해야 했고,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이들이 폐병으로 죽어갔어요. 특히 스페인 남부의 리오틴토 광산은 지옥의 구멍이라고 불렸는데, 여기서 일하는 노예들은 발목에 쇠사슬을 차고 지하 200m 깊이에서 은을 캐야 했습니다. 갱도 내부 온도는 40도를 넘었고, 유독가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실명하거나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았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일부 로마 군인 포로들에게는 전혀 다른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검투사가 되는 길이었죠. 이것이 과연 기회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지옥이었을까요? 검투사 학교에 팔려간 로마 군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한번 군사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료들과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죽이기 위한 훈련이었어요. 검투사 훈련소의 일상은 군단의 그것과 유사했지만 그 목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카푸아의 유명한 검투사 학교에서는 새로 들어온 포로들을 체격과 성향에 따라 분류했어요. 키가 크고 힘이 센 이들은 중장비 검투사인 무르밀로나 삼리테스로 훈련받았고, 민첩한 이들은 가벼운 장비의 레티아리우스가 되었습니다. 검투사로서의 삶에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어요. 바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었죠. 경기장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관중들의 사랑을 받는다면 언젠가는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확률은 극히 낮았고, 대부분은 경기장의 모래밭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통계에 따르면 검투사의 평균 수명은 22언시 27세였고 자유를 얻는 비율은 전체의 5% 미만이었습니다. 그나마 자유를 얻은 이들도 대부분 심각한 부상을 안고 살아야 했어요. 포로 교환이라는 외교적 해결책도 존재했습니다. 특히 한니발 전쟁 시기에는 이런 사례들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카르타고와 로마 사이에는 복잡한 포로 교환 협정들이 있었는데, 이는 양측 모두에게 실용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카나 전투 이후 한니발은 수천 명의 로마 포로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들을 모두 처형하거나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보다는 정치적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했죠. 로마 원로원과의 협상을 통해 카르타고 포로들과 맞교환하거나 거액의 몸값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한니발은 포로 대표단을 로마에 보내 협상을 시도했는데, 이때 제시한 조건은 포로 한 명당 금화 300데나리우스였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원로원은 한니발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이는 매우 냉정한 계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포로들을 구출하기 위해 협상하는 것은 로마 군인들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거든요. 어차피 포로가 되어도 구출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면 군인들이 끝까지 싸우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원로원 의원 토르커투스는 로마는 패배한 군인들을 구원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냉혹한 정책은 로마 제국의 군사적 효율성을 높였지만 포로가 된 개별 군인들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조국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들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야 했죠. 일부 포로들은 이 소식을 듣고 절망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다른 이들은 한니발군에 합류하여 조국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렇다면 포로가 된 로마 군인들이 스스로 탈출을 시도한 사례는 없었을까요?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 확률은 극히 낮았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지리도 모르는 적국 땅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게다가 로마 군인들의 특징적인 외모와 체격은 쉽게 눈에 띄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깨끗하게 면도한 얼굴,
그리고 군사훈련으로 다져진 체격은 현지인들과 확연히 구별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용감한 시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이토브루크 숲 전투에서 포로가 된 로마 군인들 중 일부는 40년 후 게르마니쿠스의 원정 때까지 살아남아 구출되었어요. 이들이 어떻게 그 긴 세월을 버텨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현지 부족들과 어느 정도 동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르마니쿠스가 발견했을 때 이들은 게르만족의 옷을 입고 있었고 현지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고 해요. 심지어 일부는 현지 여성과 결혼하여 자녀까지 두고 있었습니다. 종교적 제물로 바쳐지는 것은 포로가 된 로마 군인들이 맞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운명 중 하나였습니다. 게르만 부족들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포로들을 신들에게 바치는 관습이 있었어요. 타키투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특별한 의식을 통해 포로들을 처형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교수형이었지만 때로는 더욱 잔인한 방식들이 사용되었어요. 일부는 끓는 가마솥에서 삶아졌고 그 뼈들은 점술이나 다른 종교 의식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의식적 살해는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신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자 미래의 승리를 기원하는 종교적 행위였죠. 특히 오딘에게 바치는 제사에서는 포로를 나무에 매달아 창으로 찌르는 방식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오딘이 스스로 겪었다고 전해지는 고통을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절망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부 포로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어요. 바로 적군에게 협력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전투 경험과 군사 지식은 로마의 적들에게도 매우 가치 있는 자산이었어요. 특히 공성전 기술이나 로마식 전술에 대한 정보는 그들이 로마와 맞서 싸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죠. 이런 이유로 일부 포로들은 교관이나 고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파르티아는 카레 전투 이후 포로가 된 로마 군인들을 활용해 자신들의 군대를 개편했어요. 로마식 진영과 전술을 배운 파르티아군은 이후 로마와의 전투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었습니다. 아르미니우스가 이끄는 게르만 연합군이 토이토브루크 숲에서 로마군을 전멸시킬 수 있었던 것도 부분적으로는 이전에 포로가 된 로마 군인들로부터 얻은 정보 덕분이었어요. 로마의 행군 방식, 야영 습관, 지휘 체계 등에 대한 내부 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로마군이 험한 지형에서 어떻게 대열을 유지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가장 취약해지는지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했어요. 물론 이런 협력은 배신 행위였지만 포로가 된 상황에서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했어요. 조국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황에서 새로운 주인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부 포로들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현지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기도 했어요. 파르티아에서는 로마 출신 장군들이 여러 명 활동했고 이들은 파르티아 귀족과 결혼하여 현지 사회에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로마 제국이 확장되면서 포로 처리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노예로 팔거나 처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후기로 갈수록 더욱 체계적이고 정치적인 접근이 늘어났어요. 특히 트라이아누스 황제 시대의 다키아 전쟁에서는 포로 관리가 하나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다키아인들에게 포로가 된 로마 군인들을 구출하는 것이 전쟁의 명분 중 하나가 되었고 실제로 많은 포로들이 해방되었어요. 트라이아누스는 다키아 정복 후 대규모 포로 교환을 실시했는데 이때 약 5만 명의 로마 시민들이 해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 사례들은 예외적인 경우였습니다. 대부분의 포로가 된 로마 군인들은 고향 땅을 다시 밟지 못한 채 이국 땅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고 가족들은 영원히 그들의 소식을 알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군인 가족들은 남편이나 아들이 전사했는지 포로가 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이들은 평생 불확실한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로마 군단병으로서의 자부심과 명예는 포로가 되는 순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한때 세계를 정복한다는 꿈을 품고 행진했던 그들은 이제 타인의 소유물이 되어 매일을 절망 속에서 살아가야 했어요. 이것이 바로 고대 전쟁의 가장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포로들은 이름 없이 사라졌어요. 로마의 기록에는 전사자로 기록되었지만 실제로는 어딘가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었던 겁니다. 가족들은 영웅적으로 싸우다 전사했다고 믿었을 거예요.
이국 땅 광산의 어둠 속에서 혹은 낯선 주인의 농장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죠. 장례식도 없었고 묘비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름 모를 노예의 시체로 처리되었어요. 로마 제국이 수백 년간 확장하면서 수십만 명의 군인이 이런 운명을 맞았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어요. 기록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최소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의 로마 군인이 포로 생활 중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로마 군인 포로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비극이 아닙니다. 전쟁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쉽게 짓밟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이기도 해요. 화려한 승리의 기록 뒤에는 항상 이런 잊혀진 희생자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진정한 인간사는 패자들의 아픔 속에서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